네, 이번에 분석해볼 기업은 KLA고요. 블로그에는 제가 24년 3월 4일 날 분석해본 적이 있습니다. 본사는 미국이고 나스닥 상장사예요. 시총 규모로 보면 한화로 약 162조고요. 시가총액 2위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보다 좀 더 적은 수준입니다. KLA는 일단 반도체 생산 거의 전 공정의 품질 테스팅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웨이퍼 준비부터 최종 테스트까지 있는데, 최종 테스트는 이제 일단 KLA가 관여하진 않는데, 웨이퍼 준비부터 보면 이제 반도체 웨이퍼가 있는데, 이 웨이퍼의 표면이 평탄한지 그리고 두께는 일정한지 이런 부분을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장비부터 해서 패키징 및 조립 단계까지 거의 반도체 전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테스팅 장비를 거의 다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은 이러한 공정 중에서 한두 가지만 맡고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KLA처럼 이렇게 여러 공정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들을 제조한다는 게 KLA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 사람들을 만나보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일단 본인들 제품이 라인에 깔리기 시작하면 장기적인 매출로 이어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제조 작업이란 게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 장비가 라인에 들어가면 그 반도체 제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라인에 깔린 제품을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라인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LA가 이렇게 많은 공정에 들어가는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매출이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별로 사업 범위를 비교해 보자면, 이제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는 일부만 제조하고 주력은 이제 공정 장비고요. ASM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EUV 제조하고 있죠. 본인들 EUV 제조하기 때문에 EUV용 보조 검사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한돼서만 만들고 있고, 히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빔 장비에서 전통적인 강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바 같은 경우에는 측정 장비, 이제 방막, 두께, 굴절률 같은 이런 걸 측정하는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력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KLA는 TSMC나 삼성, 인텔 등이 있고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ASML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 한번 살펴보면 역시 반도체 공정 제어 검사 부분이 89%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반도체 공정 검사, PCB 및 기타 부품 검사 비중도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역별 매출 비중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중국체가 반도체 굴기라고 하면서 반도체 생산을 많이 늘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가 있기 때문에 TSMC향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삼성이겠죠. 그래서 중국, 타이완, 북미, 일본, 한국 이렇게가 이 KLA의 주된 매출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매출 살펴보면 일단 23년까지는 9년 연속 증가 기록하다가 24년도에 반도체 경기 한파가 오면서 KLA 역시 피해갈 수는 없었나 봅니다. KLA는 일단 제품 매출과 서비스 매출 두 가지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상적인 부분은 이제 서비스 매출입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나 메모리 업체들이 매출 생산을 줄이면서 KLA에 대한 그 제품 매출도 이제 수요가 감소했겠죠. 그런데 서비스 부분은 오히려 증가했어요. 이 서비스 부분이 뭐냐면 KLA가 이미 판매한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판매에 따른 서비스, 유지 관리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그런 매출이 서비스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KLA의 장비가 많이 깔리기 시작하면 제품 매출이 그 다음에 줄더라도 서비스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KLA 입장에서는 서비스 매출 증가로 인해서 24년도 매출 감소폭을 좀 더 줄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익 부분 살펴보면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이익률의 수준이죠. 영업이익률은 10년 평균 33%, 당기순이익률은 25%로 굉장히 높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편차도 좀 높게 발생하는 모습이에요. 영업이익률 편차가 5%, 당기순이익률은 6%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매출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상관없이 그 해의 이익률은 평균 영업이익률 3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 당기순이익률은 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6% 정도 차이가 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4년도 보시면 23년도에 영업이익률 38% 기록했다가 그 편차 범위인 5% 내에서 다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건 이제 22년까지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3년도에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이제 이전에 40% 수준을 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보고하고 있다는 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재무상태표 살펴보면 이제 부채 비율이 평균 446%, 그 다음에 유동 비율은 297%로 이제 좀 특이한 구조예요. 부채 비율은 높은데 유동 비율도 높습니다. 그러면 부채가 많긴 한데 대부분 비유동 부채라는 뜻이겠죠. 유동 부채는 이제 유동 자산 대비 규모가 작을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비율로만 봐선 좀 애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산 부채 구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의 구성 한번 살펴보면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동자산의 비중이 역시 큰 편이고요. 비유동 자산인 유형자산이나 영업권 이런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산의 구성으로만 보면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부채로 넘어가 보면 이제 아까 비율에서 예상했다시피 비유동 부채인 장기차입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기차입금은 이제 회사채 발행분이거든요. 회사채 발행분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매입채무나 단기차입금 같은 유동부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2연 시스템 수익과 2연 서비스 수익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KLA가 먼저 선결제를 받고 나서 이후에 기업들에게 서비스나 시스템 업데이트 같은 걸 해줘야 되는 그런 부채 의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KLA 입장에서는 이런 2연 시스템 수익이나 서비스 수익이 많은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만큼 향후에 서비스를 그리고 시스템 업데이트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겠죠. 자, 지금 부채 비율도 높고 차입금 비중도 높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일단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보유한 자산 대비 이자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총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가 좀 어렵게 보여질 수는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제 평균 이자 비용,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10년치 누계 대비 10년치 이자 비용의 누계는 10% 정도거든요. 그래서 매년 당기순이익 대비 10%의 규모가 이자 비용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10% 정도면 그렇게 이자 비용 부담이 크진 않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벌어들이는 이익은 10년 평균 이제 1674, 단위는 100만 달러인데 편하게 1단위로 말을 하겠습니다. 10년 평균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은 이제 1674고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이제 9372예요. 그런데 24년 총 부채는 1260입니다. 그래서 이 총 부채를 보유한 현금성 자산만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는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상환을 한다고 했을 때 걸리는 기간은 2년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내에 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보유한 자산만으로 총 부채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일단 부채 비율이 아까 굉장히 높았고 장기 차입금의 비중도 높았지만 실질적인 부채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일단 50% 이하의 기업들을 찾아라 라는 말들을 했었는데요. K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기 순이익 대비 평균 23%의 금액만을 건물이나 생산 설비 그리고 기업 인수에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 대비 이렇게 적은 금액만을 재투자하면서도 충분히 높은 당기 순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자산 살펴봤지만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이 KLA도 이제 제조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생산 설비에 대한 지출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수치들을 보면은 굉장히 적은 규모로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KLA의 주요 제품의 많은 부분을 이제 외주 생산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품들을 외주 생산을 줘서 KLA는 실질적으로 모듈화된 장비들을 조립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생산 라인에 대한 그런 자본적 지출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주주환원 분석입니다. 주주환원율은 107%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지금 당기순이익의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2019년부터는 자사주 매입을 배당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KLA에 대해서 주가 수익 비율 31.6배, 퍼 31배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제조 기업들을 보면 보통 20에서 29, 20 후반대까지 이렇게 분포된 모습인데 KLA 같은 경우에는 31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ASML이나 TSMC보다 시장에서는 이제 더 높은 가치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다시피 반도체 전공정에 들어가는 테스트 장비를 제조한다는 그런 메리트,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낮은 자본적 지출과 높은 주주 환원율 등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KLA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